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국민 앞에 엄숙히 네, 반갑습니다. 정치 비와 그땐 왜 새로운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3사 공동방송이잖아요. 3사 공동. 3사 최강욱 TV, 장인수 TV, 박시영 TV 함께하는 거대 채널 장인수 TV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가장 작습니다. 아니 저 장인수 TV가 아니라 저널리스트 뭐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네. 그죠. 장인수 TV로 쳐도 검색됩니다. 정확한 정치 다행입니다. 뭡니까? 저널리스트입니다. 아, 저널리스트. 독점해버려서 저널리스트라는 말을. 그 최강욱 TV는 그냥 이름 최강욱 TV죠. 아 그럼요. 저는 어저께인가 그 무슨 방송 댓글에 네. 아주 감동적인 댓글을 봤어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예. 직업을 옛날에 변호사로 택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올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변호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거기는 시청하시고 있는. 참 많으세요. 네,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출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채널 운영하는 데 좋은 거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새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치 비화 이름답게 좀 묵직한 네.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층들이 기존에 50대, 60대, 70대들도 있지만 30대, 40대 또 20대들도 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부쩍 좀 늘었잖아요. 이게 뭐든지 요즘 트렌드가요. 네. 20대 여성이 관심을 가져야지. 네, 이게 히트가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프로야구가 뜨는 것도 네. 그 20대 여성 관중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이게 인기 종목이 됐다는 거거든요. 아, 예. 정치도 이재명 대선 후보 이래로 20대 여성들의 그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그 유입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 때부터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야기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하고 30대나 40 정도 되는 친구들은 DJ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10대 때 봤고 뭐 더 어렸을 때 봤던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얼핏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들어봤지 잘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굵직굵직한 대한민국 정치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집권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봐야 할 것 같고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 짚어봐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볼 수 있는 유튜브 코너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이 준비를 해봤는데 최강 의원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치 예. 비화 코너 어떤 코너인지.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신 또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언제부터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하는 것도 다 다르시고 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하는 것도 다 다르시고 그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그 결과물을 남겼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범위들도 다 다르시고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역사하고 혼동되기도 하고 정치학하고 혼동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격투기하고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현역 의원으로 이제 플레이어로서 필드에서 뛸 때 그다음에 나와서 이제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전후 관계의 맥락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지금 지적해야 될 점, 앞으로 바꿔야 할 점, 또 발전시켜야 될 점, 그리고 반성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그때그때 벌어지는 현상 하나하나로 그냥 그때그때 확 흥분하고 확 가라앉고 또 네. 잊어버리고 다음 게 또 뜨면은 또 열받고 또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자칫하다가 이게 오도된 어떤 이제 과거 대선, 최근 대선을 떠올려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윤석열을 찍겠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아, 정치라면 정말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현상이 오히려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그 정치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저 사람은 지금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혹은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식의 어떤 오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나마 저희들이 라떼 시절 얘기도 좀 포함해서 알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 현상이나 정치인들의 활동이나 이런 모습들이 모든 게 다 과거의 흔적이 없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히. 저기 지상파부터 네. 저 뭐 구독자 몇천 명 되는 유튜브까지 모두가 오늘 벌어진 현안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모두가. 예. 네.
그렇게 현안에 매몰되다 보면 특히 이제 기자란 직업이 그렇잖아요. 한 2년만 지나도 2년 전 게 다 까먹어요. 그때 그랬었나? 기자분들도 오. 기자야말로 매일매일 현안 그렇겠다. 취재하고 넘기고 예, 기사 예. 쓰고 넘기고 또 예. 그러니까. 기자야말로 하루살이야 진짜. 예, 예. 하루 기사거리. 근데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느꼈지만 불과 한 10년 전 예. 혹은 또 뭐 길게 하면 뭐 20년 전 그때 굉장히 큰 어떤 정치적인 변곡점들 예. 예. 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 어떤 선택을 했었고 우리는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을 또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특히 맞습니다. 장인수 기자님이 지금 소중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나 정권의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정말 용기 있게 취재하시는 기자님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언론인으로서 느끼는 이 현대사회의 굴곡이나 또 정치의 이면을 취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들은 뭐가 있었나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확실히 다를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힌트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저하고 청하고 의원하고 과연 언론계에 어떤 분을 섭외해야 하느냐 예. 고민하다가 고민했죠. 장인수다! 예. 예, 딱 판단을 하고 모셔왔습니다. 다 허접하다. 장인수. 오늘 쳤다 하고 2화부터 자르는 거 아니죠? 저 해보고 나서.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몇 년도죠? 27년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요즘 그거 잘못 말했다가 혼나요. 예. 24년에 해야지 뭔 소리냐 막 이러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향후 민주정부 사기를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치사적 주요한 사건들 선거 과정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짚어보고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치 비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감춰진 이야기들,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세상 밖으로 좀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어떤 내용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처음 들어본 내용들도 많이 그래서 있을 저희들만 거고.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그때 실제로 뛰었던 분들이 와서 네. 출연해 주시기로 했다 그랬죠? 네, 출연하려고 하는데 다들 약간 눈치는 보고 있어요. 네. 다들 쫄아가지고. 전화갖고 그리고 이름을 다 장인수라고 개명시켜가지고 나오게 하는데. 그리고 의원들도 보니까요. 의원들도 자기가 나만이 알고 있는 정치비하들이 각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막 최근에 박경미, 한준호 두 네, 분 모셔갖고 방송했는데 본인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막 꺼내 놓더라고요. 그래서 한준호 의원도 아는 게 그렇게 많아요? 있더라고. 오. 그래서 국회의장 맞짱 떴던 이야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지난 21대 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밖에 안 알려졌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 있는 MBC 인사를 국회의장이 어디로 심으려고 했는데 막아냈다. 막 이런 얘기 다른 방송에서 못 아, 하는 혼자 막아냈다 그래요? 네. 나쁜 놈이네.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이러면 이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래서 비화가 필요해. 그래서 이 소문을 났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게 야, 수면 한준호 이거 보면 뜨끔하겠네. 어디를 혼자 막았어. 네. 그래서 의원들도 정치인들도 내가 비화 좀 알고 있다 이러면 저희한테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따져보고 출연시킬 만한 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출연을 또 섭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2012년을 좀 돌이켜보자. 네. 2012년 대선이 너무나 아쉽게 됐었잖아요. 네. 아마 2012년 많은 분들 떠올리면 문재인, 박근혜. 근데 뭐 저희야 당연히 이제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 쪽 야권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쭉 살펴볼 겁니다. 캠페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집권에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지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아, 그때 그 절망을 떠올리기 쉽지 않은데 네.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너무 황당하고 망연자실해 넋이 나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큰애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내 기억에. 네. 와가지고 너무나 그 딱한 표정으로 아빠를 이렇게 한참을 보고 있다가 내가 넋이 나가 있으니까 나를 와갖고 내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주면서 아빠 기운 내세요. 다음에는 나도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독일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그날이 그러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네. 정확히 이거를 캐치를 못하고 계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독일인 남편이 꽉 이렇게 껴안아 주더래. 나이도 꽤 된 분이야.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당신 나라에서 지금 독재자의 딸한테 인권 변호사가 졌다.
그래서 정말 막 펑펑 우셨다고 하더라고. 그게 생각이 나요. 맨날 2012년 대선만 떠올리면. 2012년에 개인적으로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끝장파업이라고 그래서 MBC는 그때 끝장파업을 맞아, 그때. 했었고 2012년도에 전반기에 그때 박근혜 후보 저희가 파업을 접을 때 박근혜 후보가 약속을 합니다. MBC에 정성화 씨. 파업을 접으면 네. 김재철 사장은 정리하겠다. 그렇죠. 예, 그 약속을 받고 노조가 이제 6개월 만에 파업, 5, 6개월 만에 파업을 접는데 그때 저 이용마 선배 해직당하고, 예, 다들 그러면서 그때 그때네요. 정말 MBC 구성원들은 그 결과를 보고 네. 2012년 12월에 다들 뭐, 예, 다들 뭐 무슨 정신병 환자, 예전 좀비처럼 멍해갖고, 예, 그리고 그러고 사실 달렸었죠. 그 당시에 출구조사는 예. 뭐 공주파 3사가 했었지만 또 이제 예측조사들을 몇 군데 JTBC나 뭐 이런 데들이 했었는데 예측 결과들이 약간 다르게 나왔어. 그렇죠. 그리고 막 그 당시에 뭐 CIA가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맞아. 문재인이 앞섰다더라 뭐 별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측하기 참 어려웠던 선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전개가 됐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주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정치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선거 과정이 치러졌는지를 한번 간단히 좀 짚어보고 쟁점 사안들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이 대중 속에 등장한 것은 사실 상주 때 맞아요. 예. 역할이었죠. 네. 사실 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수석 비서실장 하셨지만 무슨 이렇게 그 기자들 앞에서 막 인터뷰하고 이러지는 않으셨잖아요. 대중적 인지도가 없었죠. 없었죠. 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았지만 대중들은 잘 모르셨죠. 예, 그리고 이제 정치의 뜻도 없었고. 그렇죠. 그냥 그랬던 노무현 분이- 대통령 친구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렇죠. 있었죠. 좋은 예, 사람, 예. 이미지 좋은 사람, 뭐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있자 상주 역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셨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맞이해서 인사를 깍듯하게 했던 장면, 그리고 상주로서 의연한 태도로 보였던 장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뇌리에 깊게 저 남아. 앞에 있었던 장면이 이제 백원우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분양하러 나가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와서 하냐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나갔던 부분. 예.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있죠.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네. 제가 백원우 의원이랑 민정에 같이 있었잖아요. 네. 민정비서관이었고 네. 제가 공직기관 비서관이었고 아침에 회의를 하면 제 옆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이게 다른 분들은 다 먼저 와 있었고 제가 늦게 합류했잖아요. 네. 민정수석실 오는 거 다 좋아하는데 백원우 때문에 싫었어. 이제 일부러 농담으로 그랬어. 네. 왜 그러냐?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떠들어가지고 장례나 방해하고 그것도 전과자 되고 뭐냐고 막 그랬더니 본인도 웃으면서 저한테 그때 내가 그거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니야 그래.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백원우 미담인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역설인데 그랬더니 유시민 장관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예.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명박을 저대로 두면 안 되잖아. 역시. 옆구리를 팍팍 찔렀을 때 그래서 역시 배우 조정 유시민 장관 지금 귀가 간지를 것 같아. 그랬군요. 그만큼 그 분노를 그때- 누군가는 표출했어야 되고 네, 맞아요. 백원우 저때 이걸 아무것도 대표해서. 없이 그냥 넘어갔어도 좀 이상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또 백원우가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뭐랄까요 깍듯하게 대통령을 맞이했던 모습 자체가 돋보이죠. 돋보였죠 사실은. 네, 예.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그 2010년 6월달에 이제 압승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노 대통령을 그대로 보내드릴 수 없었고 그러면서 와신상담하다가 결국 이 선거 과정에서 친노의 부활이 이루어지죠. 원래 이제 친노는 패족이다. 네. 안희정 선배가 그런 표현을 그 전에 썼었는데 2008년에는 대선을 지고 불과 2년 뒤 2010년 6월에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등 많은 친노 인사들이 광역단체장에서 당선이 되죠. 그렇죠.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다 당선이 됐죠. 네. 이때 참 좋았는데. 네, 그때 분위기 좋았어요. 기초단체장들도 그때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당선됐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그 성남시장을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기초단체장 좋은 분들이 대거 이때
당선됐던 맞습니다. 시기가 바로 2010년. 맞아. 이재명 성남시장도 당선됐고 네. 그때 또 이광재,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40대 도지사들이었거든. 그렇죠. 63년생, 64년생들이구나. 그러니까 30대 후반이에요. 30대 네, 후반. 40대 후반. 아 40대 후반이에요. 네, 네. 40대 후반. 2010년. 네, 네. 그리고 2010년 6월달에 그 뒤에 이제 집권 세력 내부에서 그 권력 다툼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개발 관련해서 맞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싸워요. 응. 대통령 이명박은 어떻게든 정우찬을 총리 내세워서 백지화를 시도했고 예. 박근혜는 그거를 원래 원하는 고수하는 입장을 가졌죠. 결국 박근혜가 승리하죠. 이 투쟁 과정에서. 그러면서 박근혜가 충청권에서 마음을 얻습니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사안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 있는 리더 이런 이미지를 하나씩 쌓아 나가죠. 그렇죠. 박근혜 하면 뭔가 지킨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당에서 대권 주자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고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모델을 박근혜가 이때 보여줬죠. 거죠. 네. 네, 보여줬습니다. 대통령과 싸워서도 관철시키는 자기의 뜻을.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완전 꼬리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차기 대권에서. 예. 네, 그런 우리가 한동훈까지 팁을 주하나? 역시 훌륭한 프로그램이야 우리는. 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2011년 6월 책 운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 책에 뭐 많은 분들 알겠지만 이런 그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선에 거론될 만한 인사들이 어떤 책을 썼다. 그 마음의 결심을 끝낸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대충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예. 근데 이때 양정철 전 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주연구원 원장이었죠. 나중에는. 그렇죠. 그렇게 좀 알려져 있죠. 제목도 의미심장했어요. 운명.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에 나갈 운명 아니냐. 그렇죠. 예. 뭐 그거를 상징한다고 보여졌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건너놨던 문재인은 12월 달에 2011년 12월 달에 시민통합당을 창당합니다. 원래 이제 혁신과 통합이라는 단체 명의로 출발했다가 바로 정당 형태로 바꿨죠. 이때 이제 이해찬, 문재인, 문성근 세 명이 주축을 이뤘고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께서도 그 손학규 당대표 되고 이후에 2008년인가요? 그 무렵에 탈당을 막 해요. 예. 이제 민주당이 못마땅해서 그러다가 시민통합당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합류를 합니다. 2012년 이제 대선 1년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 통합이 상당히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민주진영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구나라고 이제 시그널이 이때 시민통합당 창당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멤버였나요? 멤버였어요. 상당 멤버예요. 네, 멤버였어요. 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당이 시민통합당이라는 사실. 네, 시민통합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꽤 많았어요. 참여하는 멤버들이. 과거에 유시민 뭐 그 계열에서 맞아요. 뭐 예. 국참당 이렇게 했던 분들, 개혁당 했던 분들도 있었고요. 문화예술인들도 많았고. 이때 이제 저 이용선. 그렇죠. 그런 분들 참여했죠. 예, 시민단체 이제 YMCA 예. 활동하시던 이용선 선배님도. 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결국은 12월에 민주통합당이 그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통합당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죠. 손학규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통합을 하게 돼서 민주통합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2년 이제 그해 봄에 그 다음에 봄 4월에 총선이 치러지는데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 부산 사상구에 도전해서 당선이 되죠. 예. 예. 그때 기억나십니까? 손수조인가 그랬죠. 그렇죠. 선수죠. 손수조. 이게 이제 19대 총선이죠. 네. 근데 그 전에 예. 장 기자님 그때 이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으로 등장하기 전까지의 문재인에 대해서 그때 네. 기자로서 어느 정도 바라보고 얼마나 알고 계셨어요? 잘 몰랐어요. 그죠? 사실. 예.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노무현 이제 참여정부 때 제가 처음 기자 돼서 그렇죠.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뭐 알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의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노무현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그런가? 뭐 그런 거만 했지. 그때 기억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같으면 법무부 장관 할 적에 무슨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다. 제가 실세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수석에 대해서 그런 인상이 있었나요? 조용했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렇죠. 네, 계속 조율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는 알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본인을 드러내거나
본인의 어떤 히스토리가 기사에 난다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렇죠. 기자들이 술 먹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쓰진 않았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있었잖아요. 네네. 행정관에 있었는데 두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나요. 문재인 하면 첫 번째는 그냥 저희 행정관들 만났을 때도 인사를 진짜 90도로 받아줘요. 네. 늘 그런 분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했을 때 극히 문재인 대통령 늘 사람에 대해서 그런 그 자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청와대에 있을 때 뭐 수석 비서실장 했는데 정치를 자기가 나설 거를 생각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하고 잘 지내겠다. 평을 좀 좋게 받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거든, 인사를. 이게 정치 뜻이 없던 사람이거든. 근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예의 있게 대하는구나. 라게 첫 번째 저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문재인 그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수석 보좌관 회의 뭐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생중계를 보는데 행정관들 뭐 비서관들 다 봤습니다. 보는데 이 흔히 말하는 질문하거나 다른 이견을 이야기하는 그 참모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워낙 달변이시고 그런데 근데 문재인 당시에 비서실장이나 수석할 때 뭐 이렇게 발언권 얻어서 본인 다른 이야기도 막 하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사실은 문재인이라는 분이. 그래서 야 저분도 나중에 정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고 근데 그게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변호사 전에 이제 그 법무관 생활을 할 때부터 아니 대학생 때부터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87년 6월 항쟁 이래로 이제 국민운동본부 막 이런 게 결성돼가지고 민정수장 나서고 할 적에 부산에 그 부산 국민운동 본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쫙 라인업이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 지식인 이름이 되게 이제 목사님들, 교수님들, 숨긴 신부, 신부님들, 그다음에 뭐 변호사들 뭐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데 그때 변호사란에 항상 있던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 항상 있었고 그다음에 김광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 사람도 항상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참여정부 때 이제 노무현 그 대통령님과 함께 올라와서 이제 민정수석이 됐잖아요. 그때 제가 다른 무슨 일로 처음 가서 만났는데 그때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지금 외교부 청사에 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이런 데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당시 사정비서관으로 있던 양인석 변호사라는 분하고 문재인 민정수석하고 두 분을 같이 만났는데 그때 저는 문재인 변호사에서 문재인 수석으로 되신 분을 처음 보고 야 세상에 눈빛이 이렇게 맑은 사람이 있나. 그때가 이제 이분이 50대 초반일 때거든요. 그때 참 마음속으로 제가 이분하고 친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청와대 인사를 누가 와서 만나는 게 되게 비밀리에 만나야 되는 거였거든.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오늘 문재인 수석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러니까 마누라가 뻥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이 양반 눈빛이 너무 맑아서 정말 마음에 닿는다. 이런 분하고 친해지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에 대해서 처음 만나고 와서 그렇게 설레가지고 좋게 말하는 걸 처음 듣는다는 거야. 우리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되게 디스를 하거든. 사람 만나고 박시영 만났는데 그 하마 같은 게 파마까지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는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못 돼서 우리는 하지 말고 나는. 알았다. 박시영 빼고 우리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에피소드가요. 계속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아요? 청소해 주시는 분들, 시설 막 관리해 주시는 분들 쭉 계시잖아요. 그분들 모시고 한번 식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식사 모신 적이 있는데 그때 여쭤봤어. 청와대에 20년, 30년씩 계셨는데 지내시면서 가장 인상에 남고 제일 좋은 인상으로 남은 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때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한참 국민들한테 이 호응을 받고 각인돼 있을 때라서 아유 뭐 조국 민정수석이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전부 다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좀 문재인 청와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분은 민정수석 계실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마주쳐도 항상 눈을 마주하고 90도로 인사를 하셨다. 그게 나만 그게 아니라니까 다 느꼈다니까. 그분들은 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또 왜 그렇게 그걸 느끼셨냐면
우병우하고 너무 비교가 된 거야. 그 직접 민정수석이 우병우잖아. 우병우는 청와대 행정관들 사이에서도 유명했거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복도에서. 그러면 행정관들이 화장실 갔다 오다 이렇게 마주치면 인사를 할 거 아니야. 절대 인사를 안 받아. 딱 대가리 치켜들고 하고 유일하게 검사 출신 행정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하고만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말을 건네고. 그게 쳐들고 다니면 뒤에서 누가 뒤통수 딱 치면 좋은데.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맞을 그 태도로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비교가 되면서 각인이 되셨던 거더라고요. 조국 얘기는 요만큼도 안 나왔고. 저는 이때 이제 그 2012년 총선 때 네.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기단에 있어서 부산에 이제 촬영을 가요. 아, 예. 주요 후보들을. 그때 이제 부산이 예. 부산이 격전지였어요. 격전지였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문재인이라는 대선 후보가 처음 부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첫 선거예요. 대선 전에 총선이 그렇죠. 이제 문재인 체제로 문성근 치면은. 후보도 나왔었어요 그때. 옆에, 부산에. 네, 북강서. 옆지역구에. 그래서 항상 이 이제 영남이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영남에서 의석이 좀 나오고 영남에서 그렇죠. 득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산 네, 이쪽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촬영을 가서 지금 두 분이 하신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저는 이제 문재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게 호불호가 없이 없으니까. 갔는데 네. 이건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밑자락을 까는 거는. 정치를 방금 얘기했지만 정치를 할 뜻이 없었고 네. 주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대선 후보로 부상해서 불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는 이제 기자로서 처음 가서 촬영을 하려고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지금 윤건영 의원 이제 예. 보좌하고 계셨고 보좌관, 예. 예.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촬영을 윤건영 의원이 그 당시 비서로 물어서 이렇게 뭐 화장 같은 거 이거 이제 분장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분장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해서 촬영을 하기 전에 분장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스튜디오 촬영이 아닌데 그 사무실 예, 스케치. 사무실에서 사무실 스케치 하는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선거 방송 때 아, 이런 거 이기면 뭐 예, 자기가 지고 있으면 예. 박수 치고 이런 거 이제 촬영을 하는 간 미리 건데 찍어놓는 거. 예. 예, 분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방송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장 안 하면 지금 인사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90도 인사한다. 이건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지. 네네. 그 대중적 이미지 인상이라는 거는 방송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방송 네. 화면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대선 후보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명박 그 엄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곳에서 상주로서 그 예의를 다해서 그 문상객을 맞는 그 모습. 예, 예. 그거 하나 딱 본 건데 분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분장하면 나 방송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촬영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갖고 보여. 분장을 안 하고 촬영을 했어요. 끝까지. 아, 이거 분장을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분장하는 거 그래서 너무 싫거든. 야 이거 되겠냐? 이 방송쟁이로서 입장으로서 네, 네, 네.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게 기억에 남고 이후에도 중요한 말씀드렸겠지만 중요한 포인트. 이게 되겠냐라는 의미는 뭐예요?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대통령이 신경 쓰잖아요. 되겠냐 이거죠.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되겠냐. 권력 의지인데 어. 이걸 바꿔라라고 조언했을 때 그 들어야 하거든. 그게 예를 들면 그게 더 필요하다고 네,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차원이에요? 그런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중적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송객 이미지 메이킹에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구나 이분은. 그렇죠. 이 생각을 했다고. 예. 예. 대중 정치인으로 나서는 순간 내가 대중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어떤 이미지로 다가갈 것인가가 사실 전문가들이랑 굉장히 그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건 그냥 이제 방송 직전에 분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준비가 내 안 길을 돼 가겠다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게 그렇게 고집 부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뭐 물어보고 아니 그러니까 윤건영이 그래서 분장은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분장 당연히 방송 나올 때는 하시는 게 좋다. 그런 거. 그럼 뭐 그렇게 말씀드려 보자고. 근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하고 했어요 촬영을. 그러니까 제 첫 이미지는 이거 되겠냐 이래서 그때 받았던 이미지. 근데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실패 요인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점에서 밀려요. 중요한 양복, 포인트. 넥타이, 그렇죠, 분장이 그렇죠. 대선 때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후져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딱 비교했을 때. 맞아요, 박근혜 맞아요. 대통령은 네, 네, 빨간색 하고 분장 잘 해갖고 물론 이제 전날 밤에 잠은 잘 못 잔 것 같은 뜬 얼굴로 나오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대선 토론 할 때 보면 굉장히 그 자기 그 답답한 약간 네네네. 예, 그 옛날 그 그냥 아저씨 같은 고지식한 느낌 그렇죠. 있지. 세련된 느낌이 없어요. 대선 때까지 고지식하고 끝까지. 약간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순수한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거죠. 그거 예, 예. 분장을 해서 나를 포장해서 국민들 앞에 내세우는 게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입장인 예, 거지. 예, 예.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 문성근 선배님이 네. 당시에 대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답답해보면 아저씨 부득이다. 네. 그 옷을 좀 좋은 걸로 맞춰 입어야 된다. 명품 입어야 돼요. 예. 네, 진짜 쉽게 이거 그냥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명품 말씀은 입고 결론. 넥타이 섹시한 거 매야 돼요. 죽어도 싫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성근 선배가 술 먹으면서 한탄을 했어요. 정말. 자, 맞아. 자, 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부산 사상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총선 네. 때. 그런데 이 총선 때 많은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이 야당이 일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여기서 큰 차이로 패배를 합니다. 새누리당이 153석을 얻었고 민주통합당이 127석에 불과했어요. 26석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근데 그쵸.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굉장히 컸었고 네. 임종석 총장이 결국은 사무총장과 총선 후보에서 사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에서 1심이 있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나중에는 결국 다 무죄가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게 당 이미지 안 좋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고 특히 이제 그 한명숙 대표가 임종석 총장하고 백원우 공심위 간사 이런 분들하고 주축이 돼서 공천 과정을 논의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도 조금 논란이 됐었고 백원우 간사가 486 친노 이쪽이 너무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천 자본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 쪽이 압승을 하게 된 이 결과가 됐죠. 그러면서 총선을 이제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져가지고 더 쓰라렸던 총선이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원래 느낌이 좀 싸한 거야. 대선 맞아요. 초입에 12월 달에 대선이면 4월 달에 총선을 치렀는데 여기서 이겨서 기세로 쫙 밀고 가야 하는데 졌어. 그리고 부산도 문재인 빼고 대부분 뭐 그렇죠. 부산이 생각보다 영남에서 많이 져요. 네. 밀려요. 이때가 또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때 통합진보당입니까? 민주노동당입니까? 저기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뭐 조작이 있었다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앞번호 다 사퇴하고 다시 뒤집어지고 뭐 이럴 때가 이때 아니에요? 이정희 대표 이정희 대표 있을 때죠. 있고 예. 유시민 선배도 그 당에 계속 계셨을 때 예, 계셨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때 이때 이정희 한명숙 해가지고 이렇게 연합공천 한다고 이게 민노당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후보 나갈 때를 이렇게 정하고 거기 양보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또 이렇게 저기를 나가고 이랬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지역구 협상하는 과정, 지역구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통합진보당에 나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이제 통합진보당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네. 또 감정의 고립도 생기고 네. 이런 것들이 총선에 다 나쁘게 작용했죠. 네. 네. 그러면서 그 당시 2012년 6월 달에 6월 9일 날 전당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예. 이때가 이제 사실은 이해찬, 김한길 두 분 외에도 몇 분 나왔는데 이해찬, 김한길 두 사람이 초접전을 이뤄요. 예. 마지막에 결국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승리해서 당대표가 되는 건데 이때 이제 그 전에 원내대표가 박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 그래서 예. 박지원, 문재인, 이해찬 세 명이 그 한 팀을 먹었어요. 원팀을 구성하고 예. 반대로 김한길 쪽을 지원했던 거는 손학규, 김두관 쪽이 김한길을 지원했죠. 그래서 사실상 대선 경선을 앞두고 대리전 양상을 띄었어요. 당대표 선거가. 근데 어쨌든 이해찬 당대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는 좀 더 유리한 예. 뭐 그렇다고 해도 누울 문제에서 특별히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기세 싸움에서 뭔가 뭐랄까 승기를 좀 잡은 그런 이때부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김두관 선생이 좀 삐딱선을 타신 거예요. 그렇죠. 보면 그때부터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친노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여기 이제 김한길, 손학규 쪽에 쓰시는 바람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9월 달에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는데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예. 싱겁게 됐어요. 뭐 결선 투표 이런 것도 없이. 다 이겼죠. 손학규, 거의. 김두관 선수의 뭐 제주도부터 압도했어요. 네, 쭉 맞아요. 뭐 네. 경선 내내 1등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선 후보로 이때도 경선 룰 가지고 싸우고 그랬죠. 뭐 이때가 저기 이재명 정봉주가 저기 무슨 아니 그건 2008년. 그 2008년 때예요. 예, 네. 요거는 그 다음이었고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싱거웠던 것도 문제예요. 신고였어요. 맞아요. 네, 신고였어요. 싱거운 게 문제였어요. 네. 흥행에 있어서 맞아요. 이게 결과가 너무 뻔하면 재미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러면 그렇게 무슨 뭐 재미로만 해야 되냐 정치로는. 근데 이제 저는 기자로서 대중의 흥미, 그렇죠. 대중의 이목이 관심, 집중되는 게 예, 좋죠. 알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없어요. 기억에 남는 게 지금 기자로서도 맞습니다. 이때 네, 예, 그냥 기억에 남는 거 정도는 그때 아마 이해찬 당대표가 굉장히 힘들게 진다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서울에서 역전하나 뭐 네, 그런 정도?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생각보다 저쪽이 세네. 저는 당연히 김한길이 세다 이런. 당연히 이해찬, 이 문재인 이쪽이 그냥 민주당은 당연히 대선 후보가 문재인인데 네. 강력하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정도. 그리고 그런데 이거는 또 너무 싱겁게 그냥 계속 네. 변수 없이 가서 2002년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 네, 한편에 드라마틱하죠. 드라마잖아요. 그냥 드라마잖아요. 네. 드라마. 이거 있을 수 없는 드라마. 네. 예. 그런 게 없었죠. 그렇죠. 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이거 선배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가 한 명도 안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죠. 당내에서. 그렇죠. 예. 예. 새도 없고. 예, 그때 다 이인재 쫓아다닐 그 때 천정배 하나 지지했죠. 네, 네. 정반대죠. 네. 노무현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저쪽 후보는 다 문재인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대세론이었죠. 대세론. 예, 예. 그렇죠. 때문에도. 근데 너무 그래도 재미없어도 문제다. 김두관, 예. 손학규, 정세균이 힘을 못 썼어요. 그래, 그 당내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예. 안철수 돌풍이 오히려 이제 그렇죠. 변수가 네, 됐을 수 네, 있죠. 말씀하신 안철수가 9월달에 그 문재인 후보 확정되는 그 즈음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마 선언 때 금태섭, 박선수 뭐 이런 선수 그 전 그때. 의원들이 그 금태섭 그 변호사 뭐 이때만 해도 그 전에 박경철 뭐 시골을 사라는 분하고 같이 청춘 콘서트라고 막 돌아다니는 했죠. 후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때 안철수의 모습과 지금의 안철수의 모습 얼굴을 여러분 사진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사람 진짜 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철수하고 문재인 그 다음에 박근혜 이랬는데 여론조사 해보면 이제 박근혜가 당연히 1등을 달리고 있었고 2, 3위를 문재인 안철수 이랬는데 이러면서 이제 단일화를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단일화에 합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누울 협상에 들어갑니다. 네. 누울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있었던 윈치코리아 이근영 대표 있었죠. 그 같이 이제 백업을 좀 했어요. 그때 이제 김경수 당시에 이제 그 핵심이었기 때문에 연락을 받아서 제가 백업을 했는데 여론조사가 단일화라는 게 알려지니까 단일화하기 전까지는 여론조사가 깔끔하게 나왔어요.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이제 누울 경쟁으로 들어가는데 문재인 쪽은 민주 진보 단일 후보로 누가 더 낫습니까? 선호도 누가 더 적합합니까? 이런 선호도나 적합도로 하면 문재인이 조금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와요. 그게 상식인데 안철수 쪽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 대 박근혜, 그 대선에서 문재인 누가 대 승리합니까? 박근혜 양자 가상 대결을 해서 우세한 쪽 예. 이게 먹는 걸로 가져가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접점이 안 생기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죠. 계속.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룰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대충 예측이 됐거든. 예. 근소하지만 예. 차이는 크진 않았어요. 근소하지만 예측이 되다 보니까 팽팽하게 맞섰고 예. 그 과정에서 초입 단계에 이해찬 물러나라. 안철수 쪽에서 강하게 주장했어. 이해찬 당대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문재인 그 후보 측에서 이걸 수용을 합니다. 안철수하고 단일화하지 않으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예. 안철수 쪽에 무리수를 던진 건데 이쪽을 흔들기 위해서 던진 카드를 덥석 물어버려. 하고 이해찬이 물러나게 되네. 그러니까 왜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선거의 귀재잖아요. 선거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련하지 않습니까? 전략가죠, 전략가. 제가 이 사령탑을 무너뜨리면 저건 오합지졸이야. 네. 민주당 나머지는 뭐 거기서 거기야. 본부장들 그때 보니까 뭐 박영선 막 이런 사람들이야 다.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완전히 선장만 쳐내면 사령탑만 쳐내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때 네. 안철수의 진심 캠프라고 해서 꾸려놨었죠. 네. 제가 또 그때 그 캠프에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김태섭이도 그때 저하고 친할 때고. 네. 친구잖아요. 우리 민변 변호사들이 또 많이 가 있었어요. 뭐 조광희 변호사, 송호창, 네. 송호창 기억난다. 정현순 변호사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봤는데 또 박선수 의원하고도 제가 가까웠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든 좀 단일화를 하는데 뭐라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갔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진심 캠프의 분위기는 굉장히 민주당을 이렇게 구태의연한
못난이들의 집단으로 보고 있었어. 그렇지. 자기들이 무시했어요. 자기들이 새정치고 네. 민주당 구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보고. 대세고 안철수가 나가야 무조건 100% 이긴다.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고 그랬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지지부진하자. 그러니까 아까 이해찬 대표가 중도 사퇴했지만 룰 문제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예.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뭐가 이루어졌냐면 민주당 의원들 26명이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막 농성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단일화 예, 하라고. 예. 그런데 안철수가 결국은 이거 손을 놓아버리죠. 놓아버리고 포기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출마를. 네. 그 얘기는 혹시 들으셨어요? 그 당시 가까운 사람들한테 왜 출마 포기했는지? 전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예. 그것도 무슨 정식으로 단일화를 저기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안 합니다 하고서 가방 메고 미국 갑니다 하고 그냥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저 예. 광장에서 손 한번 들어주고. 그러니까 참 껄쩍지근한 단일화였지. 이것도 예, 네. 단일화도 이게 뭔가 이렇게 흥행적 요소로 보면 해서 뭐 감동이 여론조사를 있어야 하든 되는데. 뭘 해서 하나로 추려져야 되는데 한쪽이 갑자기 포기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그냥 문재인 쪽에서 압박해 하니까 안철수가 그래 이번엔 내가 양보하고 포기할게. 다음엔 놔줘. 맞아. 그런 아. 느낌 예, 좋죠. 예, 다음엔 놔줘. 예, 이번엔 네가 하고 다음 후보는 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대중들한테 비춰지다 보니까 이게 감동도 없고 예.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그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불리했지만 받았단 말이야. 예.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약간 뭔가 극적인 느낌이 있었잖아요. 물론 마지막 투표 전날 또 엎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때는 이미 여론조사가 많이 확산이 됐어요. 2002년에 비해서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본 거야. 서로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 안철수 쪽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건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여론의 지지가 안철수가 생각만큼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던 안 것도 왔죠. 있어요. 예. 조금씩 빠지지. 예, 계속 빠졌어요. 문재인 후보가 조금씩 올라가고. 그게 보였죠.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손을 놓아버렸는데 결국은 그래서 단일화가 실패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 담쟁이 캠프에 어떻게 꾸려지는지 한번 조직도를 참고로 한번 보시면 이 당시에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시민 캠프라는 명칭을 많이 썼어요. 예. 왜냐하면 저기 보면 시민사회 캠프가 있어요. 문성근, 이용선, 문용식 뭐 등등등등. 그래서 저게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예, 전통적으로 민주 캠프는 이제 민주당 골간 조직, 공조직이라고 얘기하죠. 공조직, 지역위원회 이런 등. 그다음 이제 미래 캠프는 거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밑에 실무진들이 많이 실무진들이 많이 포진돼 있지는 않았고 주로 이제 공조직인 민주 캠프하고 시민사회 조직인 시민 캠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 보시면 공동선대위원장 박영선, 이인영, 뭐 이낙연, 이하경, 전순옥, 김부겸 뭐 이런 분들 쭉 있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고요. 그래서 이제 캠프의 문제도 좀 있었어요. 이원화돼 있다. 공조직과 시민사회가 따로 논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민주 예. 캠프 아까 인사들.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누구였냐면 보시죠. 저기 윤여준 들어왔죠. 그 당시는 윤여준 씨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어요. 네. 그래서 들어와 있었고 추미애 두 분이 위원장이었고 실제 이제 비서실장이 노영민 네. 핵심이었죠. 노영민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은 우윤군 그분도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전략을 사실상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거기 본부는 이제 전병헌 총무본부장 우원식 이런 체계로 흘렀는데요. 실제로 이제 노영민이 상당히 역할을 했죠.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또 저 박기춘, 이상민 이런 사람들 지금 저 때만 해도 네. 저기 있잖아요. 네, 있었죠. 지금은 다 다른 소통본부장 또 조정식 있었고요. 네, 이런 분들이 치렀던 선거가 2012년 선거입니다. 그리고 고위전략회의라고 해서 이해찬, 박지원, 손학규, 정세균, 한명숙, 김두관, 김한길 이건 이제 뭐 고문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왜 보여드리나 하실 텐데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 전까지 관전자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다들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뛰는 거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대외용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거를 뭔가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라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저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기 시민사회 캠프를 저렇게 따로 했다는 거는 비여의도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민주당의 골간 조직, 공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약간 안철수의 등장으로 더더욱이 약간 구태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민사회 동력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어떤 후보 측의 인식이 반영된 이 조직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들을 한번 추이조사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여론조사가 흘러왔는지를. 자, 이 조사를 보면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리얼미터 조사를 한번 먼저 좀 볼까요? D-31.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에 했던 저 조사죠. 네. 보시면 양자구도에서는 49대 44.9로 박근혜가 좀 앞서죠. 안철수를.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더 앞서고. 앞섭니다. 예. 47대 45 양자대 이때만 해도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다음에 야권 단일화에 있어서는 44.6대 36.1로 문재인 안철수 간의 차이가 꽤 크죠. 근데 이제 박근혜 지지층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안철수의 경쟁력을 의식한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지지층을 제외했더니 48.4 문재인 43.1 안철수 좁혀집니다. 박근혜 지지층을 오히려. 제외하면. 예. 그리고 다자구도하면 44.7이 박근혜 문재인 28.3 안철수 21.5 이렇게 이제 조사가 한 달 전 시점에 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갤럽 조사를 한번 볼까요? 갤럽 조사를 보면 다자구도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 지금 한 달 전쯤 시점으로 11월 14일 즈음으로 보면 제일 뒤에 거를 보시면 돼요. 박근혜 39, 문재인 23, 그다음에 안철수 21. 뭐 저 리얼미터 조사나 갤럽 조사나 흐름은 다자구도는 비슷했고요. 대선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났냐면 문재인 46, 그다음에 안철수 34.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나왔죠. 네. 아까 여기서 박근혜 지지층을 제외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당연히 제외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전체 수치로 보면 이랬다. 네. 그만큼 국민의힘 지금 한나라당 그 당시에 이 지지층들은 보수 지지층들은 안철수의 파괴력에 대해서 좀 의식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월 이제 12일 이제 아까 14일 그다음에 대선 후보 양자구도가 또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박근혜 안철수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이거 갤럽 조사입니다. 네. 여기서 46대 46 딱 붙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문재인은 46대 45로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다들 해볼 만하다. 다자구도에서는 어렵지만 단일화만 되면 예. 무조건 해볼 만하다. 이런 맞아요. 인식은 갤럽 조사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일화에 더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리얼미터와 갤럽 그 대선 직전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12월 6일 날 조사를 보시면 11월 6일 날에는 지금 보시면 양자 대결에 있어서 아까 리얼미터 49.45지만 갤럽에는 뒤집어졌고요. 47.46 문재인과 박근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6일까지도 양자 대결하면 문재인이 앞서는 47대 46으로 갤럽에서 갤럽 네, 조사에서는 네, 네. 그러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박근혜가 앞서는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는 박근혜가 앞서지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문재인이 앞서는 네. 단일화 됐을 경우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갤럽에서 마지막 선거 당일날 조사한 것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이 그 갤럽에서 12월 13일, 14일, 17일, 18일, 19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인 1610명에서 2131명을 상대로 조사를 쭉 했는데요. 2000명 대상으로 이제 예상 득표율을 봤는데 박근혜 50.2, 문재인 49.4. 예. 이게 딱 붙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자대결로 들어가면 지금 원래 주요 결과에는 보시면 원래 조사에는 우측 걸 보셔야 합니다. 우측 걸 보시면 문재인이 45, 박근혜가 44로 문재인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 예. 여기 이 저 우측에 저 표를 보면 문재인이 앞서. 네. 근데 그 전날 투표일 전날에는 박근혜가 47, 문재인이 45였어요. 그러니까 투표 전날은 박근혜가 앞서고 투표 당일날은 문재인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투표율 75%를 가정하고 적용을 했을 때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투표율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율은 연령별로 투표율이 좀 다르잖아요. 어르신들이 투표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런 투표율을 적용해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박근혜 50.2 문재인 49.4 나오더라라는 게 이제 갤럽이
나중에 낸 결과인데 그냥 양념 삼아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저 예. 박근혜 문재인 다음에 강지원이라고 0.2, 0.4 있잖아요. 예.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김영란 네. 그 저기 김영란법 그 부군이잖아 부군. 남편. 예. 검사 출신. 아니 그냥 뭐 알지. 청소년 뭐 이렇게 뭐 청소년 맡았잖아. 위원장을 했었죠. 예. 그 당시 좀 생뚱맞았죠. 저게 대선 당일날까지도 계속 골든크로스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계속 논의가 맞아요. 있었죠. 지금 예. 보면 두 가지 포인트 확인할 수 있어요. 단일화 됐을 때 박근혜와 싸움이 되더라. 그래서 단일화에 목매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 예. ARS 조사는 대체적으로 박근혜가 좀 우세한 결과가 좀 더 많았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거의 박빙이었고 갤럽 조사도 끝까지 그랬다. 엎치락뒤치락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벽보 그다음에 거리 연수박 TV 토론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벽보를 한번 볼까요? 벽보에서 슬로건에서 저는 차이가 크게 났다고 봅니다. 박근혜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예. 내걸었고 문재인 대선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웠죠. 어떻게 보세요? 이 슬로건?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저 포스터 가지고 나중에 사진가분한테 그 평가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 사진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네. 저 포스터를 보시면 박근혜는 앞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는 약간 위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실책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저 포스터에서 정치인의 경우에는 특히 유권자하고 눈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기 딴 데를 보고 있는 게 네. 저게 저 포스터 사진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슬로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준비 부족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도전자적인 자세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마치 수성하는 맞습니다. 여권 느낌의 여권, 야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 큰 폭으로 전반적인 느낌이 큰 폭으로 이기고 있어서 이 상황을 잘 관리하면 내가 돼. 라는 사람 여유로운 그런 모습. 태도가 그러니까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TV 토론 때도 계속 그게 느껴져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TV 네, 토론 계속. 때도 문재인 후보는 적극성을 띠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할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도전자가 아니라 맞는 말만 해요. 정답만 내놓으려고 그래. 가장 문제가 안 되는 맞아요. 예. 구설수에 오르지 밋밋한. 않을 그냥 평이한 말만 하는데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정희 후보예요. 네. 박근혜 후보 난 떨어뜨리러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아니 도대체 왜 나온 거냐. 뭐 나중에 뭐 사퇴한다는 얘기도 있고 나 떨어뜨리러 나온 거냐. 그러니까 떨어뜨리러 나온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릴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이제 이정희 대표가 도전적으로 하죠. 그리고 저때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김종인. 김종인은 네. 경제민주화를 들고 영향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당 색깔에 반대로 가면서 이거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당에 네. 이제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전략이 뭐가 있었냐라고 네. 보면 눈에 안. 기억이 안 나. 뭐가 핵심 공약이었는지. 그러니까 잘 보셨는데 자, 반값 등록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저 슬로건 준비됐다.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정치해 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박근혜가 네. 뭐 테러도 당하고 뭐 선거의 여왕 이런 것도 있었고 아까 행정수도 이런 거 복합도시 본인이 원하는 관철시키기도 하고 뭔가 정치력이 있다. 오랫동안 준비되었다. 이거는 뭐 대중들이 끄덕끄덕 할 수 있어. 네. 근데 거기 여성 대통령을 딱 붙였단 말이에요. 예. 이게 실제 여성 쪽의 표심이 박근혜 쪽으로 향했어요. 네. 나중에 출구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게 저게 먹힌 거예요. 나름대로. 저 전략이 아까 경제민주화도 먹혔고 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먹혔는데 사람이 먼저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광고 전문가인 최창희 선생이 그 제일기획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 결합을 해서 만든 슬로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들으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아마 어떤 느낌이 드냐면 4대강 같은 걸 했었잖아요. MB가. 그렇죠. 환경을 파괴하니까. 그러니까 땅에다 뭐 땅바닥에 돈 뿌리고 토건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개념의 어떤 철학이 담긴 그 슬로건을 보여요. 나쁜 슬로건은 아닌데 도전자적인 느낌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라든가 뭔가 파고든다든가 내가 됐을 때 뭐가 좋아지는지 맞아요. 이런 거를 좀 상징할 수 있는 슬로건을 직접적으로 걸었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 캠페인 자체가 약간 쭈삣쭈삣하고 각이 별로 안 서 있고 기억에 그래서 임팩트를 남는 별로 광고나 캠페인 과정이 안 느껴졌죠. 근데 저 때도 토론 같은 게 뭘 이제 많은 분들이 대선 후보의 토론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지지자들이 자기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토론만 좀 주의 있게 봐도 이 사람이 후보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드러나거든. 그렇죠. 그때도 박근혜 후보한테 문재인 후보가 뭐뭐뭐를 물으면 제대로 답변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버벅거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점잖은 태도로 그렇게 그런 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제가 제 인성 깊었던 얘기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해서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삐뚤어지가 사실은 그거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질은 없는 거거든. 근데 오히려 그거를 보고 박수를 치는 게 박근혜 지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자들이 많이 붙잖아요. 원래 저런 거 이제 판이 크게 벌어지면 정책 자문하는 교수들이 많이 붙잖아요. 이때도 문재인 그 후보 측에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요. 붙으면서 강조했던 게 당신이 왜 떴냐. 이명박 대통령한테 깍듯하게 A 차리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감동을 받은 거다. 네. 당신은 품격 있게 나가야 한다. 정치권 쌈마이처럼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죠. 중도와 통합 이런 걸 강조해야 한다. 안정감을 보여야 돼. 안정감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먹는다. 네, 그렇죠. 이렇게 주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캠프 핵심들도 그런가? 하고 끌려 들어간 거라고. 네. 그 이해찬 대표도 뭐 뒷전에 밀려나 있고.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박근혜하고. 싸워야 하는데. 각이 서야 하는데. 각이 안 쓴 거지. 거기서 이정희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쩔 줄 몰라 했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예. 사실은 TV 토론회에서 가깝게 마사오 막 얘기하면서 이정희 확 붙으니까 저 이정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정희 사태가 과연 문재인 후보한테 도움이 됐을까? 그건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특별히 뭐 도움이 된 느낌은 없어요. 양쪽에 다 별 의미가 없었지. 긍부정이 다 있었던 것 같아.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슬로건도 한번 다시 볼까요? 거리연수방 한번 보면 거기서 그런 게 드러납니다. 문재인 후보의 그 거리연수방 보면 특권과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한가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치개혁에도 저 필요하지만 MB 정권에서 폭압을 견뎌온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이 티켓 확실히 안 돼요. 세상을 바꾸는 약속. 저게 약간 민주당 슬로건으로 더 어울렸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그렇게 비춰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투표 당일날 미국으로 떠나버리죠. 안철수가. 네. 지지를 뭐 지지한다 막 적극적 발언도 없이 나 갈게 그냥 가버려. 야, 나 진짜 안철수 멘탈. 저 멘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안철수가 저는 2012년 대선에서 제일 큰 변수였잖아요. 네. 2011년에 사실 안철수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 그렇죠. 급부상을 합니다. 예. 그 부상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안철수의 인기가 모아지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행보를 보일까 하는데 다행히 그때 안철수가 저 아직도 그때 2580이랑 MBC 2580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국민 정서상 한나라당은 안 간다.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 제 역사의식 좀 있네. 이 생각을 착각을 해서 이게 보통 한나라당은 아니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보통 이제 7.18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갖고 역사의식이 있나 보다 했는데 대선 후보 과정에서 안철수가 정말 거의 해태를 했죠. 방기를 하고 정말 그러니까 안철수가 좀 열심히 뛰었으면 굉장히 좁아지거나 표 차이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둘이 손잡고 같이 싶었는데 돌았으면 안철수도 너무 그냥 이거 너무나 하기 싫은 사람. 나 이번에 억지로 양보한 거야. 예. 이런 게 너무 티가 났죠. 예. 근데 사실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안철수의 힘이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 기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속으로 쌍욕을 많이 했던 기억이 근데 또 안철수 캠프에서도 내부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때 맞습니다. 그때 이제 비선 얘기가 나중에 이제 금태섭이가 뭐 회고록을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다 이제 고발이 되는 형식으로 나왔는데 공식 회의에서 뭔가를 정해놓고 나면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게 뒤집혔다.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듣는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됐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안철수 후보로서의 어떤 그 자격 문제 같은 거에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됐지. 맞아요. 자, 출구조사 한번 그때 재밌는 결과였는데요. 출구조사 관련해서 그리고 예측조사 관련해서 4군데가 발표를 했는데
언론사에서 네. 두 군데는 박근혜가 이기는 걸로, 두 군데는 문재인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송 3사에서는 출구조사해서 그 방송 3사에서는 48.9 대 50.1로 박근혜 후보가 1.2%포인트 이기는 걸로 네. 방송 3사는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 YTN은 독자적인 그 예측 조사를 했어요. 출구 조사를 한 건 아니고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 득표율 49.7에서 53.5, 박근혜는 46.1에서 49.9.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약 한 3%포인트 앞서는 걸로 예. 오차범위 내에서 이렇게 YTN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다가 JTBC는 박근혜 49.6 출구조사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소규모로 했죠. 문재인 49.4. 그게 0.2 차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박빙이었고 네. 또 오마이뉴스는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이거는 조금 문재인 후보가 50.4 그리고 박근혜가 48로 2.4%포인트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오마이뉴스는 그렇게 또 발표하다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되지. 물론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워낙 오차 범위가 적고 정교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박근혜가 이겼을 것 같다라는 출구조사 발표됐을 때 그런 느낌 받긴 받았는데 다른 데들이 이렇게 엇갈리니까 이때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왔죠. 그때 언론사에 어떤 얘기들이 돌았습니까? 뭐 얘기가 돌았다. 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기자답지 못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이제 왜냐면 파업하고 이제 다들 뭐 해직당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겨야 하는 이겨야만 하는 선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MBC 기자들 입장에서는 MBC 구성원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어디서 한번 그게 깨지냐면 그 안에만 있다가 종편에 있는 기자랑 친하게 평소 지냈는데 종편 기자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끝났어 선거 할 것도 없어 박근혜가 이겨. 네. 그 이미 뭐 결정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문재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MBC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랬었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그래갖고 사람 근거는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체 그 여론조사 추이를 돌리는데 이기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이 추이면은 그 얘기에 뒷받침할 얘기가 그 당시 미러드 브라운 조사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문재인 캠프가 그 조사에서 한 10번 정도 조사 의뢰를 했어요. 네. 간격은 좁혀지긴 좁혀졌는데 내부 조사에서 한 번도 못 이기. 내부 조사. 자체 조사를 해봤는데도. 그래서 약간 이제 캠프에서는 걱정을 좀 하면서 바라봤던 그랬는데 특히 투표율에서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자 투표를 한번 볼까요? 연령별 성별 투표율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저기 보시면 50대가 말이죠. 남성은 보세요. 81%가 투표를 했어요. 근데 여성은 몇 퍼센트 투표를 했냐면 우측에 보시면 82.9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50대 전체로 보면 82%가 투표를 해요. 예.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80.9인데 60세 이상보다도 50대가 82%더 많이 한 거야. 근데 여성이 더 많이 해요. 예. 지금 보면 남성 전체가 74.8을 했는데 투표를 여성이 76.4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이 주요한 거예요. 캠페인이. 여성 그리고 5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한 겁니다. 보시면 40대는 40대는 다 합쳐서 75%인데 50대가 82니까요. 엄청 높죠. 60대보다. 그러면 50대가 키를 잡았고 여성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구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볼까요? 연령별로. 잠깐만. 그때 저 투표율 때문에 저는 그때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때도 여전히 많아가지고. 그렇죠. 많았죠. 투표율 높아지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래가지고 전 투표율 보고서 야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각하게 된 게 그렇죠. 전체 투표율보다도 어떤 지지층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연령의 변수를 보면 대략 짐작이 되죠. 어르신들이 많이 갔나? 근데 그 당시만 해도 50대는 국민의힘 쪽, 지금의 보수 쪽에 가까웠거든요. 예. 요즘은 바뀌었죠. 왜냐하면 2012년이니까 지금 2024년 아닙니까? 12년 전이니까. 그러면 그때 40대가 지금 50대인 거거든. 그렇죠. 바뀐 거거든. 자, 그러면 출구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20대, 30대 남성만 먼저 보시죠. 20대, 30대, 40대 다 박근혜에 비해서 문재인이 압도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지금 50대 남성에서 크게 집니다. 59대 40으로. 60대 이상 남성에서는 72대 27로 더 크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50대, 60대도 확 지는 거거든요. 남성에서도. 근데 여성 한번 볼까요? 여성에서도
문재인이 40대 이하에서는 앞섭니다. 네. 그러나 50대 이상에서는 완전히 지죠. 특히 50대 여성 보세요. 65대 34예요. 65대 34. 남성은 59대 40이었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50대 여성이 적극적으로 투표했고 그 표가 상당수가 다 박근혜 표였다. 40대에서도 남성은 차이가 확 나는데 여성은 차이가 없다. 여성은 별 차이가 없네. 4%밖에 안 나네 그러네. 차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성 최초 여성 대통령 예, 예. 이게 먹힌 거예요 캠페인이. 그러니까 원래 여성이 민주당에게 호의적인데 예, 이때는 달랐네요. 보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남성들 여성에서 남성이 호의적인 어느 순간에 그렇죠. 여성으로 넘어와요 민주당이. 네. 그 페미 갈등 뭐 이런 거 또 이대남 뭐 이런 거 하면서 더 넘어왔는데 일단 50대 투표율이 높았고 여성이 투표율이 높았고 특히 50대 여성에서 완패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국 지역별 투표 결과 선거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51.5대 48.0 약 3.5% 포인트 정도 졌습니다. 서울에서 48대 51로 밀렸죠. 경기에서도 밀렸어요. 이게 아파요. 예. 경기에서 50대 49로 밀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의 30, 40대 중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로 많이 이제 서울에 집이 없는 분들 전세 살던 분들이 경기도로 많이 와서 경기도가 더 민주당에 좋아졌고 서울은 좀 더 과거 대비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서울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나마 경기에서 졌다는 거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 때만 해도 세종도 지고 제주도도 지고 다 졌어요. 인천도 졌고요. 전반적으로 충청권에는 당연히 아까 충청권 한번 보실래요? 대전은 50대 50이 똑같았지만 아까 충남 세종 그 복합도시 네. 52대 48로 세종에서 졌고요. 그다음에 충남에서 57대 43, 충북에서 56대 43. 그러니까 그 유경수 여사 그게 있잖아요. 네, 고향 그렇죠. 충북인가 그렇잖아요. 네, 충북 옥천. 거기에다가 아까 충남의 세종, 충남 예, 저 뭐야 세종. 행정수도 행정복합도시 그런 영향이. 그러니까 저거는 박정희하고 박근혜가 선거를 같이 한 거야. 그렇지. 저 때는. 후광효과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이겼지만 아니 서울하고 호남에서는 이겼지만 서울에서는 문재인 51, 박근혜 48입니다. 말을 잘못했네. 서울에서는 문재인 51, 박근혜 48로 서울에서는 이겼지만 경기도가 졌다는 거가 충격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박근혜가 50, 문재인 4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7개 시도 중에서 4곳만 예. 문재인 후보가 이긴 거죠. 이길 수가 없었죠. 서울에서는 이겼는데 경기도에서 졌고 충청권에서 완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게 부산에서는 40% 얻었어요. 예. 6대4. 그런 결과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선거인 연령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포도가 16대, 17대, 18대 대선 때 어떻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선은 우리가 16대 대선이 노무현 대통령이 16대예요. 17대가 정동영, 이명박부터 네, 2008년. 그다음에 2007년이죠. 그다음에 2012년이 18대 대선인데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나올 때만 해도요. 30대, 20대, 40대 이게 높았어요. 그러네요. 비율이 23, 25, 22 다 네. 높았습니다. 5, 네. 60대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40대 이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를 많이 받아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17대로 넘으면서 이명박 정동영 싸울 때 보시면 50대, 60대가 늘어납니다. 확실히 보이죠. 50대가 12.9에서 15.4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20대, 30대가 줄어들죠.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18대 이번 문재인 박근혜 때는 50대가 더 늘어나. 그러니까 구성비 자체가 50대가 많아졌어. 많아졌는데 투표율도 높았고 거기서 완패를 한 거야. 예. 19.2가 돼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20.8 고령화가 된 거예요. 5, 60대가 확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대 확 줄었고요. 30대 확 줄었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50대를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완패한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50대에서 졌다는 게 가장 아프다. 아프요. 이 구성비 자체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50대가. 예.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연령별 지지율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이걸 보시면 자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창 붙었을 때 한번 보세요. 20대, 30대, 40, 20대, 30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압도했어. 40대에서는 거의 박빙이었는데 그 50대가 졌는데 20, 30대가 50대보다 인구가 많았던 거야. 그렇죠. 구성비가. 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명박 정동영은 뭐 볼 필요 없고 이건 완패했으니까. 박근혜 문재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40대까지 이깁니다. 예. 자, 보시면 40대도 이겨요. 20, 30대 완사이드하게 이겼고요. 40대도 거의 11%포인트로 문재인 후보가 이겼음에도 네. 불구하고 50대에서 62대 37로 져버렸으니까 여기서 크게 벌어지니까 힘을 못 쓴 거죠. 그러니까 50대에서 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50대가 승부를 결정지었다. 18대 대선은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하나 이제 지역별로도 한번 보실까요? 지역별로도 보시면 아까 서울에서 우리가 근소하게 이겼는데요.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노무현 2002년 대선, 2012년 대선, 2022년 대선 한번 참고로 보실까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2002년 대선에서 서울에서 51대 45로 노무현이 이겼어요. 근데 문재인 박근혜 이 10년 뒤에서는 51대 48로 이겼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재명 윤석열 붙었던 2022년 10년 뒤에는 45대 50으로 집니다. 이게 서울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 문제가 됐던 어떤 여러 서울의 보수화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죠. 아까 경기도로 빠져나간 예. 젊은 층의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경기 인천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드라마틱하죠. 2002년에는 50대 44로 노무현이 이깁니다. 문재인 박근혜 49대 50으로 박근혜가 여기서 아까 1% 예. 이겼다고 예. 얘기했죠. 근데 이재명 윤석열 하면 40대 45, 50대 45로 5%포인트 정도 이재명이 이깁니다. 그건 경기지사를 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경기도가 좋아진 거예요. 네. 젊은층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충청도는 노무현이 이겼고요. 그다음에 박근혜가 이겼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이깁니다. 바뀝니다. 호남이야 뭐 압도했고요. 근데 압도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 93%, 문재인 89, 이명박 84로 점차 호남의 결집 현상도 약화된 점점 것도 줄어드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은 노무현 20, 문재인 19, 이재명 22. 조금 올랐죠. 소폭이지만. 경북 출신이니까 그나마 좀 그렇습니다. 올랐고. 부울경은 노무현 29.4, 문재인 38, 38로 크게 뛰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선전한 거예요. 이재명 38 비슷하게 나왔죠. 부울경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강원 제주 45, 40, 그다음에 40, 44.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강원 제주는 합치면 조금 열세긴 합니다. 열세긴 한데 큰 차이는 아니고요. 이거는 한 5% 정도 밀리는 강원 제주는 이기는데 강원에서 강원, 지기 때문에 이것도 큰 흐름상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화제가 된 게 댓글 조작 30개 팀을 운영했다. 국정원 이게 이제 발표됐고 대선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기대도 했고 그러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죠. 네. 결국은. 야 이때 참 많은 분들이 진짜 고생했는데 정말. 저는 저 때도 50대에서 뭐 승부가 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중에 분석되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쓰라렸던 게 2012년에 50대면 1980년대에 그 한참 군사 독재를 뚫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다고 할 때 20대들이었어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50대가 돼 가지고 박근혜를 찍은 거야. 그렇죠. 저는 그게 참 아프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뭘 민주화를 통해서 뭘 이뤘던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분석도 그런 거였어요. 그 소위 386 세대가 나중에 이제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강남에 아파트를 갖게 되고 이제 자기 재산이 생기고 하니까 네. 이거를 이제 지키는 쪽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가 무슨 그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게 먹혔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그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 박근혜한테 속아?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DJ 노무현 10년 집권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주류가 교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기대들을 했는데 MB 등장으로 이게 산산이 조각이 났고 완패했고 2007년에 그리고 이제 12년에 MB가 개판을 쳤으니까 나라를 진짜 뭐 말아먹었잖아요. 4대 강도 그랬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자원외교 하면서 여러 비리들이 그렇죠. 터졌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정당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것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정치 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말해도. 중심에 섰던 이해찬을 날렸고 단일화에 이제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좀 약간 그러니까 세력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상태 속에서 후보가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후보 요인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었고 캠페인도 좀 후졌고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정밀하지 못했고 그래서 야 이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2탄 준비하는 게 2017년 대선인데 문재인 쪽에서 대선을 지고 나서 뼈저린 반성을 합니다. 코어 그룹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 지지층. 전략 기획팀이 내부에 있어야겠다. 이거 선거 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떠밀려 갖고 1, 2년 사이에 이거 소화 못한다. 대선 못 치른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각인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몇 가지 쟁점 좀 짚어보고 다음 대선 때 우리가 지금 다음 대선이 21대 대선인가요? 그렇죠? 20대 대선을 치렀죠? 맞네요. 21대 대선이 이제 언제 있을지는 우리 모릅니다. 예정돼 있는 거는 27년이지만 언제 내년에 치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몇 가지 좀 좀 우리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짚어보죠. 아까 이해찬 대표권 관련해서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추가하실 내용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단일화 실패한 거는 그것도 뭐 이야기 많이 좀 다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여론조사 단일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누가 유리한가가 이미 이제 다 알고 있고 막판에 어땠냐면 ARS 조사하는데 마지막에는 엉뚱하게 잡혀. 왜냐 며칠 날 여론조사 단일화 한다는 게 알려지니까 이게 이상하게 나와 결과가 막 튀고 그래서 여론조사 단일화는 정말 극적으로 해야 하고 정광석화처럼 전격적으로 하고 뭐 문안도 바로 합의해서 바로 들어가야 오염이 안 되고 정확히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 단일화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가 미국으로 도망간 이유 그건 뭐 혹시 들은 얘기 있어요? 뭐 이유는 딱히 모르겠고 저도 그냥 이분 늘 그러잖아요. 이건 개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골치 아픈 거 그냥 안 보고 나는 몰라 그러고 이렇게 나가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문재인이 되는 꼴을 못 볼 것 같고 박근혜가 되면 나 탄압받을 것 같고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튀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엘리트 의식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대통령 까미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 수준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나는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학이야. 너네들은 진흙탕에서 싸움해. 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때 제가 안철수 캠프 좀 자주 가서 얘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철수라는 후보를 볼 때마다 처음에 내가 가졌던 기대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다운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당시에. 상황실장을 금태섭이가 하고 있어서 붙잡고 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만 보니까 이게 정확히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네가 가까이서 계속 보면 뭐가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냐 그런 걸 좀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안철수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그때 나한테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내가 다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내 말을 믿어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평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저기가 안철수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또 와가지고 무슨 공동대표가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금태섭이는 그 배신당했다는 무슨 책도 쓰고 막 이랬잖아요. 이 와중에 너 인제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때는 얘기 못 해주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냐. 그랬더니 바로 말을 못해. 가만히 있더니 밥을 맛있는 거 사줬나? 이렇게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비가 오는데 갈 적에 이렇게 질러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쌍욕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너 그런 식으로 너 정치하지 마.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막 사람을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그게 대통령감이 돼야 될 이유야?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날 그 공항에서 이제 나갈 때 영상을 보면
굉장히 해맑아요. 네. 굉장히 해맑아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고 네. 굉장히 지지자를 모여서 막 하고 해맑아요. 아. 근데 이제 이 민주진영의 이 사람 지지자들은 네. 저는 뭐 MBC 기자였으니까 더 그렇고 파업 상황이고 막 그랬으니까 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때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거죠. 그때 그 유세 때 같이 서기를 그렇게 막 요구를 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그렇죠. 거절했잖아. 거절했죠. 끝까지 안 섰잖아. 네. 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약간 나이 많은 MG 같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무슨 그- 초식인지. 안철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금태섭, 아까 박선숙, 그다음에 뭐 윤태곤도 많이 나오죠. 그러네, 윤태곤. 그다음에 뭐 조광희, 송호창. 송호창, 박성민 아까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이 당시 문재인 캠프의 초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멤버가 누구였냐면 양정철, 김경수, 윤건영, 네. 또 부산에 있는 정윤재 뭐 이런 분들이었고 도종환 이런 참 분들. 당시 안철수 캠프에 박상혁, 허영 뭐 이런 선수도 허영도 있었다더라. 있었지.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름값이 별로 없어서 많이 안 알려졌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단일화할 때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윤호중, 김기식 이 세 명이 이제 협상 대표로 예. 나섰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 모르니까 또 우리가 박영선, 윤호중, 김기식. 예. 저쪽에서는 박선숙, 금태섭 또 누구 이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 그때 박선숙, 박영선 두 분이 정치권에 있을 때 둘이 동갑이고 절친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때 갈라져가지고 당시에 박선숙 전 의원이 예전에 제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2008년 총선 때만 해도 박선숙이 총선 기획 부단장인가 뭐 해서 총선 진두지 같이 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배지 단 다음에 봤는데 문성은 선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백만 밀란 뭐 이런 거 해서 흔히 말하는 제도권이 아닌 밖에서 네. 시민 참여 그 개혁 진영들을 복원해야 한다. 이 운동을 펼치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혐오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제도권 정당 중심으로 가야지 밖에서 낙곰수 막 이런 멤버들 있잖아요. 막 설치고 이걸 학을 띄더라고. 그래서 나, 저 사람 좀 이상해졌네? 내 그때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가버리더라고 안철수 쪽으로. 야, 박선숙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 당시에 CIA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때 뭐 미국 CIA 쪽에서는 문재인이 된다더라 뭐 이런 소문은 있었거든. 소문만 있었지. 네, 뭐 확인할 저도 길은 없습니까? 실체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전혀 모르는 그렇죠. 뭐 소문만 이긴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죠 그때. 예, 제가 호주 대사관 이런 데는 인터뷰를 몇 번 해봤어요. 이게 그쪽도 대사관 직원들 찾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한다. 어떻게 전망하는지 대선 같은 경우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안 해봤고요. 다른 나라는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 이제 그만큼 위상이 크기 때문에 대선 향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대사관들이 관심을 가져요. CIA 쪽에서 어떤 입장을 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뭐 정확한 정보는 알지를 못하는데 그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았던 네. 선거가 바로 2012년 대선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구조사가 좀 왜 그러면 여러 군데 사전 예측 조사, 출구조사가 발표하는 곳마다 약간 달랐냐.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출구조사를 제대로 진행한 곳은 공중파 3사죠.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네. 다른 데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앞도 압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팁을 주면 4시 반까지 출구조사를 해요. 맞아요. 과거에. 네. 네. 왜냐하면 이제 4시 반까지 해서 보정작업 현장에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보정작업을 해서 아까 또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그다음 응답 안 한 사람들 뭐 이런 거 보정작업을 그럼 5시쯤에 자료를 이제 해서 언론사에 넘기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6시 발표하는 거잖아요. 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4시 반까지만 조사하면 자 오전에는 보수 진영들이 적극 투표합니다. 어르신들이. 네. 그다음에 낮부터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나서기 시작하면서 균형을 잡아줘요. 그러면 이게 곡선이 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전엔 굉장히 낮을 거고 낮에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곡선이. 근데 4시 반까지 올라갔어. 그럼 4시 반에서 끝나기 때문에 4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올 사람들이 네. 젊은 층들이 얼마나 올 건가 뭐 이런 거 예측을 해야 돼요. 곡선을. 보정하죠. 거기서 보정 작업에 약간의 이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편차들이 생기는 그럼 거고. 장 기자님은 미리 알았어요? 방송국에 있으면서 알았죠. 그때? 네, 알았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저는
총선 그러니까 선기단 몇 달 전부터 이제 꾸려져 갖고 선거기획단이지. 선거방송기획단. 네. 대선 때는 선기단은 아니었고 한 3, 4일 앞두고 이제 파견 근무를 가서 한 3, 4일 동안 그때 일이 몰리니까 네. 그러면 다 이제 인이어라고 하죠. 그거 쫙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있고 각자 이제 맡은 뭐 자막도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MBC는 진짜 절박했잖아요. 네. 딱 온 거야. 오자마자 그 같이 진행하는 거 예능 PD가 하거든요. 네. 스튜디오 돌려야 되니까 그거는 기자가 안 하고 예능 PD가 하는데 컷 주고 하는 거를 안 되네. 졌네. 네. PD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 총 지하는 PD가 근데 그러면 인이어로 그거 다 듣거든요. 왜냐면 PD가 지령을 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그래갖고 그때 기억나는 게 MBC 기자들이 방송을 하다가 얼굴색이 바뀌어요. 지는 줄 알았던 거야. 그때 김재철 사장 하에 기자들이 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투표를 놓고 이러니까 한 4시까지는 울상이다가 이거 출구조사가 1.2% 아무튼 출구조사가 그래, 1.2%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박근혜가 이기는 그래서 제가 거니까. 이름 누구라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있는데 김재철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가 빠졌다가 네, 그러니까 계속 방송하는데 이게 뭐 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운이 없다가 이때부터 말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해요. MBC 선거 방송 보면 5시쯤부터 신나서 막 얘기해요. 그 6시 사이까지. 그때 한숨 푹 푸시고 있었고. 아무튼 그런 추구조사가 이제 원래 지역별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투표소에서 많으면 2, 3천 명 하고요. 그 지방 같은 데에서는 뭐 700명, 800명, 1000명 정도 조사하거든요. 오차 범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사실 방송사 출구조사 대부분 다 적중했어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조사해서 또 보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대선은 틀린 적이 없어요. 틀린 적이 없으죠. 대선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총선은 이제 많이 틀렸고 이제 대선은 누가 당선되느냐로 보면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항상 정확했는데 이 해에는 조금 예측이 빗나갔다고 보는 게 1.2% 차이를 둔 거는 사실 방송사 입장에선 틀린 거예요. 실제로는 3.5%잖아요. 그 차이가 1%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사실 다른 대선은 다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저 방송사마다 어떤 데는 거의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민감해서. 틀리면 날아간다. 우리 방송사 문 닫아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좀 더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표본이 큰 선거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총선이 이제 지역구별로 이기고 지는 걸 해야 샘플 사이즈가 되잖아요. 적죠. 그렇죠. 출구조사로. 자, 그런 측면이 있었고 아까 이정희 사태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희 사태가 50대한테는 안 좋았어요. 그 이정희가 세게 이야기한 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어. 왜 그게 안 좋아야 돼 50대한테. 그걸 다 겪어본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태도. 그러니까 박정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박정희 공각화가 있는데 나는 과를 훨씬 크게 본다라고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아니 그때 무슨 이정희 후보의 태도가 너무 건방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건방지고 약간 심판자 같은 역할이지. 나는 전능하고 야, 너 잘못했어.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그것도 그 젊은 여성이 윗사람에 대해서 약간 가르치려 듯한 태도가 나이 드신 유권자들이 보시기엔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50대들이 볼 때 좀 무례하게 보였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지금 50대 됐지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무례해 보입니까 그게? 그게 옛날 50대는 지금 60대하고 같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고려가 돼서 그런 어떤 눈 시력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게 이렇게 선거라는 게 옳고 그름을 다투는 맞아요. 장이지만 실제는 대중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인식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옳고 그름을 논할 건 아니고 대중의 눈에 일이에요. 그렇게 비춰졌을 거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젊은 진보층은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아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게 또 더 뭉치는 요인도 됐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저희가 제로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한 이유가 이 방송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만으로 이게 다 옳다라고 생각해서 선거를 반드시 이긴다라는 확신이라는 걸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선거는 논리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건 감정의 감성이죠, 문제고, 감성. 감정의 문제고 무슨 이유를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이게 달라질지 모른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막 이렇게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매달리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누군가의 작은 흠 하나를 가지고서 막 거기서
실망하고 욕하고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대선은 우리가 좀 그 반면교사 어대할 점 있다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장인수 기자님? 이번 선거 예. 2012년 선거를 보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대중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똑똑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을 저쪽 분들 한 20%나 30% 빼고 나면 네. 이 당시 제가 전반적인 느낌은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 의지가 있었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MB 정부에서 이 파탄난 국가 경제와 이 사기꾼들을 처단하고 국민의 민생을 살리려는 어떤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온전히 내던질 어떤 그런 각오나 의지가 대중들에게 전달됐는가? 저는 일단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래서 2017년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진일보한 모습을 확실히 보였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계속 했던 얘기가 전반적으로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은. 마지못해. 예. 안철수도 자기가 대선 후보 안 되니까 이제 삐져갖고 안 나오고. 아무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고,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대중에게 그 밑에 참모들이라도 예. 좀 불식시키고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스타일이 점잖고 무리하는 거 싫어하고 예, 인격자라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상쇄되는 이미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자세한 얘기는 이게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 장인수 기자가 권력 의지라는 키워드를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권력 의지라는 게 이제 저희 같은 게 이제 정치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는 후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권력 의지를 세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권력 의지는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게 되고 싶다면 당신이 이걸 바꿔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화장하라고 하면 화장하고. 자기한테 이걸 부족한 걸 지적하면 그걸 바꾸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고 자기 지지자들이라든가 자기 캠프에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좀 그 불편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 네. 그게 권력 의지인 거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은 권력 의지 하면 뭐가 되겠다는 그냥 마음속 욕심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려면 잘못된 건 바꿀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민주진영 후보의 권력 의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두고두고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지금 대한민국 수구 진영의 마인드는 권력 의지 정도가 아니라 이건 권력 야욕이잖아.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 먹을 게 많이 생기고 남들 것도 다 뺏어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막 덤벼들기 때문에 그거를 저도 2012년 전까지는 그냥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관전을 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좀 떠올려 보면 선거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그 머리, 가슴, 다리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캠프는 당시에 머리로 선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저도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렇게 개판을 쳤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억울하게 애통하게 잃었고 그다음에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실이 아무것도 없고 지네 아버지는 또 더더욱 황당한 독재자고 박근혜가 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 정치 생활을 했고 그러면 저 이미지만 가지고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경험해 본 시민들인데 이런 생각만 혼자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뭐만 하면 이건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이긴다. 투표율만 높으면 무조건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게 이기기 위한 꼼꼼한 다리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머릿속으로 계속 이긴다는 시뮬레이션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슴으로 이거를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상을 저들이 망가뜨린 세상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라는 그 가슴이 전달되질 않았고 그 후보 스스로도 다리가 빠르게 움직이질 않지. 이게 뭐 아니 저거 말도 안 되는 후보가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윤석열 때도 어찌 보면 그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두고두고 안고 가야 될 점인 것 같고 저는 이때 선거가 참
개인적으로 쓰라린 게 2012년부터 저는 제 인생이 좀 꼬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지고 나서 이제 MBC가 완전히 더 처참하게 망가지고 심지어 박근혜는 MBC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네 아버지가 네, 그쵸. 주인이고 네.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2012년부터 제가 박문진 이사를 2012년 8월부터 하게 되는데 야, 저는 진짜 그때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생물들이 우리나라 같이 사는구나. 박문진 이사회를 할 때마다 네.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받는 일들이 많아서 이거는 보통 마음으로 선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정말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저는 교훈은 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도 통합주의 이 부분은 이후에도 민주당의 그 대선 전략을 짤 때 늘 그 자문 교수들 학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늘 그 주문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후보가 거기에 포위됩니다. 중도 통합 그렇게 하다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네.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돼요. 2017년도 그럴 뻔했어요. 다음 우리 2탄이 2017년을 이제 짚어볼 텐데 그때도 그 이야기에 문재인 후보가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다음 편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중도 통합주의를 강조하는 자문 교수들, 학자들 조심해야 한다. 이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당시에 경선 때 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대선 후보 경선을 9월 달 끝낸 거예요. 12월 대선인데 너무 임박해서 끝나니까 그 예를 들면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도왔던 분들이 참여는 합니다만 대선 때 이게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경선을 좀 빨리 6월 이전으로 땡겨야 한다라는 그때 교훈을 얻어요. 그 다음부터 경선을 좀 땡깁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경선식이. 그리고 선대위 구성에서 아까 말이 나왔던 거죠. 시민 캠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 거냐. 공조직을 기본으로 가고 시민사회 이 집단지상에 참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되 조금 그거를 어떤 체계를 가져갈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용광로 선대위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근데 결국 개선이 안 되고 2022년에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재명 캠프에서 용광로 선대위. 용광로 선대위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면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무도 제대로 일을 안 하지. 아무도 일을 안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부장은 무조건 3선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 본부장을 해. 사인 받으려다가 며칠 걸려. 집행이 안 돼. 이게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선대위다 그러면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구나. 그냥 폼 잡고 끝나겠구나.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까 시민 참여 쪽에 선대위 힘을 좀 많이 했는데 아까 문재인 후보가 시민통합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뭔가 기성정치보다는 새로운 흐름 외부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에 좀 주목을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조직들이 정확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측면도 있어요. 한계. 그리고 이해찬 이런 사령탑을 중간에 교체하는 거는 큰 패착이었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현장이 총칼을 들지 않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 말로 싸우는 거고 결국 대선이라는 거는 특히 한국적인 풍토에서 이제 전쟁에서 승패가 판가름 나고 한쪽이 처참하게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졌을 때 정말 처참하게 피를 흘리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쉽게 저는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선거판에서 막 전쟁 법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전략 전술이라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은 총칼만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낙곡갱이 쇠스랑 막 개목걸이 이런 거 다 들고 막 덤벼오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야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우리는 군복도 흙 묻은 거 이렇게 털고 총칼로만 싸워야 돼. 이게 말하자면 중도 통합 뭐 이런 말하고 이게 연결되는 말이거든. 이걸 보는 사람들은 다 이걸 다 지켜보고 있어. 국민들은 위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쟤들처럼 저렇게 진흙탕에서 개싸움하면서 쇠사슬 들고 덤비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다가 지거든 맨날. 이게 중도 통합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클리
나는 중도야. 그러면 중도가 찍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내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그렇지. 나의 장점을 어필하면서 나 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예, 내가 살릴 수 있어. 이 나라를. 그렇지.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냥 기계적으로 갑자기 그냥 막 그냥 우파적인 정책 내놓고 하면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가 백 예. 받았으면 범죄자고 나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쳐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거고 이게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도는 누구인가도 한번 특집으로 해봐야겠다.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도 분석도 진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장인수 기자님 진짜 계속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걸 던져주셨어요. 중도 우클릭을 하면 중도는 좋아하느냐 이거에 대한 네, 예, 그러니까 예, 그게 항상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도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과연 뭘까? 그 얘기도 한번 나중에 해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1탄 그 사전에 지금 녹화 방송을 했는데 이걸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네. 오픈을 할 건데 박시영 TV, 최강욱 TV, 장인수 TV, 최강욱 TV, 박시영 TV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업로드 할 겁니다. 토요일 날 그 2시에 추석 연휴 들어가는 토요일 날 2시에 1탄을 오늘 방송한 걸 공개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2탄, 그 다음 날은 또 3탄. 그래서 추석 연휴는 이 장인수 TV, 최강욱 TV, 박시영 TV와 함께 이 정치비와 그땐 왜 즐겨주시면 좋을 것 여러분 같고. 즐거운 명절을 네. 맞이해서 네. 예, 현실의 답답함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네. 예, 과거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그려가는 이런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2탄은 저희가 2017년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집권에 성공했죠. 이 과정도 좀 짚어볼 거고요. 3탄은 97년 DJ 수평적 정권 교체를 처음으로 했죠. 또 그 역사가 굉장히 곱씹어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 2, 3탄은 그렇게 전개하고 여러분들 반응이 뜨거우면 4탄, 5탄, 6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서 예, 차가우면 가차없이 그만해 그만두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니라 그만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특히 또 박시영 TV 보시는 분들 그 우리 장인수 TV 아직 구독 못한 저널리스트 예.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최강욱 TV는 구독 안 해도 됩니다. 거의 네. 많이 찼어요. 거기 괜찮아. 저희는 뭐 대채널 장인수 채널만 따라가면 되니까. 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각 TV 보시면서 그리고 또 슈퍼챗도 좀 보내주시면 앞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